8번. 사이클론 집진 장치의 어떤 집진율 향상 조건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저랑 같이 그 원심력 집진 장치 수업 때 좀 들어보셨으면 제가 많이 강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억은 나시겠지만 일단 빼빼로가 돼야 돼. 관의 직경이 좀 작아야 된다고. 관의 직경이라는 건 이제 원통부, 원추부 자체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사실은 그 한번 다시 연상해 보면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었다고. 이거 조금 그렇지. 네. 이런 식으로 이 폭이 조금 좁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내통 있잖아요. 내통이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좋다는 얘기인 거고, 왜냐하면 이게 회전수가 좀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회전수가 많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폭이 좀 좁으면 된다는 얘기야. 또한 입구 폭도 영향이 있는데 이 입구의 폭인 여기 BC라고 하는 이 입구의 폭은 지금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만 이 폭하고 같단 말이에요. 이 BC라는 폭이 이 BC 폭과 같아요. 여기 BC가 아니지. 여기 입구의 폭이라는 게 외통의 폭하고 같다고, 이쪽에. 그러니까 얘가 좁으면 얘가 좁다는 얘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빼빼로가 되면 될수록 원심력 집진 장치 효율은 좋단 말이지. 그 다음에 원심력 집진 장치의 효율, 부분 집진 효율을 일단 공식화 해보면 조금 더 떠올리기가 좋아요. 얘는 뭐였어요? 원심력. 뭐라고 떠올리면 돼? 원체 심심해서 9시 MBC 뉴스라도 볼판이네. 이거 떠올렸으면 되는 거지. 구묘의 BC에 DP에 제곱에 로우 P 마이너스 로우 볼판 이내 이렇게 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점도가 낮으면 좁을수록, 점도가 끈적거리지 않을수록, 그 다음에 입구의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그 다음에 입자의 직경이 크면 클수록, 입자의 밀도와 가스의 밀도의 차가 크면 클수록, 입자의 밀도가 크면 클수록 값이 V라는 건 유속마라는 거죠. 선회하는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근데 이거는 적절히 빨라야 돼요. 왜? 이거 알면 그래도 공부를 좀 하셨다는 얘기야. 적절히 빨라야 된다는 얘기가 하단부로 가면 갈수록 그 속도가 빨라지면 이미 여기 밑에 더스트 박스로 있었던 포집이 된 애들을 끄집어 당겨서 내통을 폐색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히 빨라야 된다는 얘기가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N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예요? 회전수죠. 회전수. 선회하는 회전수가 많아야 돼. 이 선회하는 회전수가 많으려면 뭐 하면 돼요? 폭이 좀 좁으면 된다 이거야.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라 이거죠. 백이 되는 광경. 백이 광경이라는 게 뭐예요? 내통을 말하는 거죠. 내통이 작을수록 입구폭, BC를 말하는 거죠. 입구폭이 작을수록 원추부의 길이가 길다는 얘기가 폭이 좁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형 사이클론일수록 선회류의 유속이 적절히 빠를수록, 그 다음에 선회되는 와류수가 많을수록, 이런 얘기야. 그러면 사실은 2번은 한 번에 썼지만 입구폭이 작을수록 하고 2번, 원추부의 길이가 길수록 3번, 소형 사이클론일수록 4번, 이렇게 나눠서 쓰실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이거에 대한 장점, 향상 조건을 뭐 3가지 쓰세요, 4가지 쓰세요, 그러면 이 중에서 조금 늘려서 쓰시거나 줄여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던 게 있었고요. 아까 이 문제는 16년에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20년에 한 번 나왔던 문제였네요. 9번입니다. 입자의 입경 측정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각 측정 방법을 2가지씩 쓴 다음에 설명을 하라고 되어 있죠. 기사는 09년, 12년, 17년, 20년 이렇게 총 4번 출제가 됐고, 산업기사에서는 13년 때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직접이란 얘기가 내가 진짜 이 입자의 직경을 산정할 때 현미경을 쓴다든지 혹은 채로 걸러서 입자의 직경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2가지였습니다. 광학 현미경 방법, 그 다음에 표준채로 걸르는 방법. 표준채라는 거 뭐 떠올리시라고 했었냐면 만두 찜통 있잖아요. 만두 찜통 밑에 이제 씹으라 그래서 이 채가 있다고. 그 채북에 입경이 다 다르게 걸리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큰 거는 위에 걸치고 더 작은 건 밑으로 떨어지고 더 작은 거 이런 식으로 만두통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게 있으니까 그 2가지로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광학 현미경 방법이라는 건 뭐예요? 현미경을 쓰는데 빛을 조사해서 이 입자가 투영되어서 나오는 면적, 그림자 면적이 있죠. 그거 가지고 입자의 직경을 산정하는,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잖아요. 그 2가지를 직접 측정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간접 측정 방법은 한 총 5가지 정도. 예를 들면 이런 거. 여과지가 있는데 이 여과지에다가 고형물을 놓은 거예요. 이 고형물을 놓고 일단은 공기를 투과시키거나 빛을 투과시키면, 뭐 물론 빛을 투과시키는 건 광산난이라고 얘기하고 공기를 투과시키는 건 공기투과법이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에 공기를 투과시키면 여기 여과지가 아주 깨끗해요. 그러니까 고형물이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있던 강도가 나중 강도 갈 때 압력에 대한 손실도 없고 시간도 빨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빠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고형물이 많다 이거야. 많거나 비표면적이 커요. 그러면 얘가 가는 곳이 여기까지 갈 때 압력에 대한 손실이 있고 시간이 지체되겠죠. 그거 가지고 입경을 측정하는 공기투과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액상침강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예요? 물속에다가 입자를 집어넣고 떨어지는 속도를 측정하는 거야. 속도라는 건 뭐에 의한 거? 스토크스식 기억나시나요? VG는 18뮤의 dp의 제곱에 로 p 마이너스 로의 중력과 속도 g였으니까 입자의 직경을 가지고 뭘 알 수 있어요? 침강하는 속도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침강하는 속도를 알면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입자의 직경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것들까지. 또 하나 뭐 있을까요? 관성충돌법 혹시 기억나시나요? 카스케이드 임팩터라 그래서 해서 밑에 이제 판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가 흡수할 수 있는 스펀지 같은 게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공기와 함께 부유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함진되어 있는 가스 형태로 내보내면, 지금 폭이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체의 흐름은 이렇게 가려고 한다고. 맞아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얘를 잘 따라오게 되면 입자가 작다 이거야. 근데 입자가 커. 그럼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여과집진 장치 메커니즘처럼 얘가 크면 일로 부착이 되겠죠. 관성력을 이기지 못하고 여기 부착이 된다 이거야. 그럼 위에는 큰 거, 밑으로 가면 갈수록 작은 것이 입경이 측정되고 분포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이거 가지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카스케이드 임팩터. 이거는 이제 관성력 충돌을 이용한 겁니다. 관성력을 이용한 방법인데 총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고요. 간접적으로 하는 건, 직접적으로 하는 건 2가지. 현미경, 그 다음에 표준체 걸론법. 요 2가지가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각 측정 방법을 2가지씩 쓰고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현미경이라고 하는 거 측정법, 광학 현미경 해서 투영 면적 요 2가지의 키포인트 단어를 알고 계시면 이거 작성하면 끝난다는 얘기야. 다른 거 써도 요거 2개가 포함되어 있으면 네, 괜찮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입경별로 걸러 측정하는 거. 뭐로? 표준체로. 이런 얘기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성충돌법. 관성충돌을 이용하여 침강법. 공기나 물과 같은 유체 속으로 입자가 침강하는 최종의 종말 속도. 이런 얘기 있어도 되나요? 이거 없어도 된다고. 침강하는 속도. 이렇게만 해도 된다고요. 그걸로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공기투과법이라는 건 일정 공간 내에 분진을 놓고 공기를 투과시켜 시간과 압력의 전후차를 비교한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정답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이런 것도 있네요. 광산나법이요. 빛을 조사할 때 입자 표면에서 일어나는 빛의 어떤 산란광의 세기로부터 입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원심기체 증강법, 입자의 원심 분리력을 이용하여 입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해서 이 중 2가지를 작성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단탑과 충전탑의 차이점을 3가지 정도 쓰라고 되어 있고요. 15년, 그 다음에 20년 기사, 그 다음에 02년 산업기사에서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충전탑은 뭐였냐면 액분산형이죠. 맞아요? 가압수식이라고. 물을 압력을 가해서 들어오는 가스에다가 향유식으로 해서 접촉시켜 처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물을 위에서부터 분사를 하는데 이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충진물이 채워져 있다고. 맞아요? 이 충진물은 뭐 나중에 이런 것들도 아셔야 합니다. 충진물의 구비 조건 있죠. 여기 안에 충전물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뭐 플라스틱류로 들어가든 혹은 금속류로 들어가든 해서 라사이링, 뭐 벌링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근데 그것들은 종류는 중요하지 않고 이 충전물이 갖춰야지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내가 다 알려드릴 거지만 예를 들면 충전물이 지금 흘러 들어가는 이 물과 접촉해 갖고 뭔가 지금 여긴 가스가 올라오고 여긴 가스가 올라오고요. 요 위에서는 물을 뿌린다 이거지. 자, 제가 아까 향유식이라 그랬죠. 향유식이 뭐예요? 위아래 흐름 방향이 서로 반대로 갈 경우에 향유식인데 이렇게 흘려보낼 때 이 가스에 있던 물질들이 이 물하고 잘 만나서 폐수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얘가 2차적인 어떤 오염물질을 부생시킬 수 있는 활성 조건이 있는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지. 불활성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물이 있는데 물에 쉽게 부식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한 이 안에 채워지죠. 이렇게 충전물이 이런 식으로 채워진다고. 이 충전물의 공극이란 얘기는 이 사이사이를 말하는 건데 이 사이사이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물하고 가스랑 만날 수 있는 것이 공간이 커야지만 잘 처리돼서 나갈 거 아니에요. 공극이 작다는 얘기는 이거 완전 닫았다는 얘기랑 같으니까 공극은 크면 클수록 좋다는 얘기야. 또한 비중은 어떨까요? 이거 너무 무거우면 쓰러지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벼운 재질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랑 그 다음에 가격은 저렴해야죠. 저렴해야지 된다는 거. 부식에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열에도 견딜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알칼리성에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조건으로 있다는 얘기야. 자, 어쨌든 지금 말하는 건 이건 충전탑인 건데 충전탑은 결국은 아까 앞에서 말한 거에 어떤 힌트가 좀 있어요.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충전물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충전물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가스하고 만날 때 공극을 크게끔 해야지 되는데 이 공극이 크다 보니까 뭐가 생기기 좋냐면 부유물을 함유한 가스, 부유물을 일으킬 수 있는 가스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물과 반응해서 여기에 공극 사이사이가 넓으니까 이런 것들이 낀다 이거예요. 이끼 끼는 것처럼. 그럼 이제 공극을 다 막고 폐색시키니까 효율이 올라가죠. 아니, 효율이 떨어지지. 뭐가 올라가는 거야? 이 안에 물이 있는데 흘러내려가지가 않고 이 안에 쌓이는 거예요. 물이 이 안에 쌓여요. 가스는 가스대로 올라가는데 물이 이만큼 쌓이고 처리된 가스도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폐수도로 나갈 수도 없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홀드업이라고 하는 거죠. 홀드업, 유효하지 않은 액의 보유량이 증가하는 것을 홀드업이라고 하는 거죠. 유효하지 않은, 나한테 필요 없는 액의 보유량이 증가하는 걸 홀드업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부하가 걸리기 시작해. 나 이거 힘든데 계속 물이 차 올라왔다 이거야. 이 홀드업이 부하가 걸리기 시작하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공극이 폐색돼 가지고 여기 공극이 폐색이 돼서 물이 계속 쌓일 때, 뭐 할 때 들어오는 가스가 고용물을 만들어서 이 안에 채워지면 물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물이 계속 보유가 되잖아요. 그럴 때와 동시에 들어가는 가스의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물이 많이 내려오지 못하는 거죠. 가스의 속도가 빨라서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위로 넘실넘실 넘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경우에 부하가 걸리기 시작하는데, 그 부하가 걸리는 지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딩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부하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넘쳤다 이거야. 물이 너무 안 내려가서 바깥으로 넘쳐요. 그걸 플로딩 포인트라고 얘기하고 범람점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은 충전탑은 이 안에 충전물이 있고, 그 다음에 단탑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렇게 생긴 거에 트레이처럼 단으로 쌓여져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충전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러니까 차이점이라는 건 충전탑에는 충전물이 있고 단탑에는 충전물이 없고, 이 차이와 동시에 만약에 여기는 그
아까 충전물이 쌓여서 공극을 크게 해야지 된다 이런 거 말씀드린 것처럼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가능하면 단수만 많고 다공판 탑일 경우에는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기 때문에 구멍 자체의 공극이 크게 유지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충전물이 없고 입구의 차이도 있지만 뭐해도 홀드업 상태가 충전물보다는 단탑이 더 많다라는 거. 왜? 구멍이 많이 안 뚫려 있으니까. 얘가 더 불리하다는 거랑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충전물 있잖아요. 충전물은 얘는 생기는데 얘는 생기지 않는 뭐 열에 의한 이유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공극에 의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충전탑이라 할 경우에는 부유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곤란하고 얘는 그거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고 이 정도에서 한 3가지 정도 작성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해 보시면 충전탑은 흡수액의 홀드업이 단탑에 비하여 적다고 되어 있죠. 단탑은 항상 기억하시기를 충전탑은 액분산형이잖아요. 뒤에 얘기할 겁니다. 액분산형이라는 건 들어오는 가스하고 잘 만나서 잘 처리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용해도가 높은 가스를 처리하는 방식이 액분산형입니다. 그런데 가스분산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단탑 내에는 물이 막 차 있는 거야. 근데 물이 차 있는 곳에 가스를 분산시키는 거야. 왜? 용해도가 낮은 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해도가 낮은 가스를 처리할 때는 가스 분산형을 쓰고 용해도가 높은 가스를 처리할 때는 액분산형 장치를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공극을 아주 조그맣게 해서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에 가스를 뿌려대야 겨우 녹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홀드업, 물에 유효하지 않은 애들이 더 많이 찰 수 있는 건 단탑이 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충전탑보다 단탑이 더 그렇다는 얘기니까 반대로 말했네요. 여기는 충전탑은 흡수액의 홀드업이 단탑에 비해서 적다니까 같은 말인 거고 부유물을 함유하는 가스일 경우에 충전탑은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단탑을 사용하고요. 또한 충전탑은 단탑에 비해 압력 손실이 적다. 공극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충전탑은 탑 내가 충전물로 채워져 있고 단탑은 트레이가 다단으로 설치되어 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3가지 정도 작성하면 됩니다.